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주요 기업들의 어닝 실적 발표에 명암이 엇갈리며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 떨어진 16,408.54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23% 오른 4,095.52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4% 상승한 1,864.8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1분기 순이익이 1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74센트로 전망치인 주당 60센트를 웃돌았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지난 1분기 중 순이익이 20억 3천만 달러, 주당 4달러 2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하회한 수치지만 시장 전망치인 주당 3달러 45센트를 넘어선 것입니다. 한편 제너럴 일렉트릭은 지난 1분기 순이익이 30억 달러, 주당 30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전문가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2,000건 증가한 30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변동성을 줄인 4주 이동평균 건수는 전주 대비 4,750건 감소한 31만 2천 건으로 지난 2007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꾸준한 확장세를 보이며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4월 제조업 지수가 16.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월의 9.0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지난 9월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증시는 0.6% 상승했고 프랑스 증시도 0.6% 올랐습니다. 독일 증시는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4자 회담에서 참가국들이 긴장 완화를 위한 초기 조치를 취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미국 국무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러시아 외무장관은 크림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시민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1차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를 맞이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 대형 투자은행들과 제너럴 일렉트릭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지표들도 호조를 보였는데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하회를 했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실적과 지표 발표 속에서 다우지수는 나흘 만에 하락세로 들어섰고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나흘 동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마감된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0.1% 하락을 했습니다. 16,408.54를 나타냈고 S&P 500 지수는 0.14%, 나스닥 지수는 0.23%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3개국 증시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영국 증시 0.62% 올랐고요. 독일 증시 0.9%, 프랑스 증시 0.59%, 0.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코스피는 이어지는 기관의 매도로 5거래를 연속으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6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4월 18일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보다 자세한 외신 소식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먼저 지표들이 발표됐고 이번엔 중국의 소셜미디어 업체 웨이보의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장 첫날 급등을 했네요. 20% 가까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IPO 주가가 하나 좋지 못했죠. 네.
이 캔디 크러쉬라는 그 킹 디지털사의 주가가 당일날 15%나 떨어지는 등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거기다 공교롭게 또 바이오테크주들의 밸류에이션 논란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웨이보가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뚜껑을 열어봤는데 예상보다는 상당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그 다우지수가 소폭 약보합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나스닥과 S&P 지수는 그나마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이슈로는 이 IPO 상장 기업이죠. 중국의 웨이보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 언론 보도 화면부터 보시겠는데요. 이 웨이보는 이 웨이보.com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프론트 페이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달걀 모양의 아주 귀여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과 같은 이런 맥락으로 많이 시장에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오늘 그 주가는 19%가 올랐습니다. 오늘 상장 시초가는 17달러에 출발을 했었는데요. 주가 내용부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초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출발이 됐고요. 장중에 아주 높게 올라갔습니다. 2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20달러 24센트. 그 내용으로는 19.6%가 오른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 공모가가 17달러 수준이었으니까요. 20달러 24센트로 당일 매매를 끝마친 부분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그 주가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웨이보도 그 장중에 2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전체적으로 조금 밀리는 가운데 탄력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목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했는데요. 19% 오른 수치로 나타났다 이렇게 썼습니다. 밑에는 이제 웨이보가 모바일 환경에서 움직이는 이런 그 현재 모바일 폰을 들고 있는 한 여성 고객의 움직임을 이렇게 내놨고요. 여기도 나와 있죠. 오늘 24달러, 아까 25달러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24달러 후반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쪽으로 갈수록 웨이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웨이보는 공모를 현재 대기하고 있는 알리바바나 이런 그 소셜 미디어 업체, 특히 중국의 소셜 미디어 업체의 그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알리바바도 상당히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웨이보는 당초 2천만 주를 공모하기로 했었습니다만 1,680만 주로 일부 조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최근에 시장 환경이 녹록치 않아서 일부 발행 주식 수를 좀 줄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상장이 무난하게 성공이 됐기 때문에 2억 8,600만 달러를 조달을 했고 시가총액은 현재 3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 수준의 밴드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웨이보는 전체 그 현재 서브스크립션, 이 웨이보를 활용하는 유저들의 숫자가 1억 3천만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중국 내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지난해 매출이 1억 8,300만 달러로 조금씩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IPO를 통해서 글로벌 메이커로 확장하려는 이런 야심찬 계획이 조금 더 시장에서 조금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공모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발표한 대형 투자은행들의 실적도 괜찮았고 또 지표들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건 수가 지난주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하회하는 수치를 보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인은 좀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매출하고 순이익은 좋지는 못했어요. 시장 예상치는 조금 눈높이는 맞췄고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오늘은 뭐 일진일퇴 공방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간 고용지표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소폭 그 신규 실업 수당을 신청한 신청자 수가 좀 올라갔지만 예상치보다는 그 밴드 내에서 안에서 움직였다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노동부 오늘 미국 노동부의 발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부분은 2,000건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30만 4천 건으로 발표가 됐고요. 2주 전 수치는 종전 30만 건에서 30만 2천 건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4주 평균은 31만 2천 건으로 그 전주 대비 4,750건이 현재 줄어든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간 실업자가 30만 4천 건이고요. 4주 평균이 31만 2천 건이니까요. 30만 건에서 32만 건 수준에서 현재 안정적으로 한 달 내에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잠깐 일별해 드리겠는데요. 여기 이제 점선으로 나타난 부분이 주간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빨간 선이 4주 평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주 평균은 지속적으로 현재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고 있고 점선은 2,000건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폭 옆으로 살짝 올라간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주요 도시별로 좀 살펴드리면 실업수당의 그 실업률이 좀 그 현재 높은 부분은 알래스카가 4.9%, 코네티컷이 3.5%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요. 2주 전 때 그 캘리포니아 지역이 상당히 실업수당을 신청한 숫자가 많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13,892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정상 수준으로 좀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조금 그 많이 신청한 그 지역들이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뉴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신청한 지역이 미시간 지역인데 4,285건으로 캘리포니아 지역 13,892건 하락보다는 현재 한 45% 정도 조금 못 되는 수치로 보겠습니다. 절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이런 흐름으로 보면 약 35% 정도밖에는 늘어난 수치로 볼 수밖에 없어서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이런 흐름이 좀 나온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인데요. 다음 달 초에도 이제 그 실업률 수치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 참여율이 조금씩 현재 올라가고 있어서 고용시장의 여건은 고용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런 실업자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일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 후 경기 판단을 공식적으로 하향 조정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소비세 인상 이후에 네. 경기가 조금 위축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BOJ는 아직까지는 그 완만한 경기 성장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 문구는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정부가 이 문구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BOJ도 조만간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일본 현지 내에서 분석하는 이런 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블룸버그의 보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목부터 좀 일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부분은 소비 신뢰 지수가 좀 떨어졌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2011년 이후 현재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나와 있는데요. 밑에 그림은 도쿄의 그 한 거리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우먼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고객들을 위한 전용 소매 창구에 그 우산들이 걸려 있는 색깔별로 우산들이 좀 나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가 조금 내려가는 부분으로 좀 본다라는 부분에서 블룸버그는 이 소비 신뢰 지수가 이번에 떨어졌다라고 나왔습니다. 3월 수치가 37.5로 그 2월보다 38.5 대비 1%포인트가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치를 조금 더 살펴드리면 아베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취임 초에는 39.9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37 정도로 현재 떨어진 상태고요. 지난 5월에였죠. 5월은 45.7이었습니다. 이보다는 상당히 현재 많이 떨어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소비 그 심리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간 3월의 소매 판매는 지난해 대비 25.4%나 급증이 됐었습니다. 이 4월 1일 날 소비세 인상을 그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를 해서 많은 그 소비자들이 미리 선구매가 됐고 이것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이런 내용으로 현재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소제목을 보시면 사쿠라 리포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쿠라 리포트는 BOJ의 그 단칸 지수와 더불어서 연준의 베이지북과 관련된 이런 그 경기 판단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쿠라 그 리포트에서는 BOJ는 아직까지는 완만한 경기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마리 아키라 그 이코노미 미니스터 그 경제상이죠. 그 최근에 주택과 그 가구들이 그 구매하는 전자제품의 내용들이 전년 동월 대비 20%나 떨어진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최근에 산업생산도 4월 들어서 0.6% 하락했고 이런 그 흐름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다운그레이드 이렇게 썼습니다. 경기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이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블룸버그는 이런 그 흐름에 따라서 고이치 하마다 이 그 BOJ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내용들인데요. 5월이나 또는 그 이후에 이 그 소비세 인상에 따른 그 데미지를 상쇄하기 위한 BOJ의 액션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보면 이제 오늘 이달이 이제 4월인데요. 5월이나 늦어도 6월 정도에 한 번 정도 BOJ가 양적 완화 규모를 10조엔 정도 수준으로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중국 소식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중국의 1분기 신규 주택 건설이 지난해 대비 25%나 감소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균열이 포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균열은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소프트 랜딩으로 갈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중국 내 현지 언론들은 많이 거론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중국 내에서는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은 덮고 있고요. 단신으로 좀 처리를 하고 네. 비중을 좀 적게 두고 7.4로 어제 발표됐던 이런 GDP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맞추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을 올해 들어서 주택 시장을 아주 중점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프트 랜딩이 잘 된다고 한다면 중국의 리스크 부담을 하반기 때 많이 상쇄할 수가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블룸버그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 크래킹, 이 크래킹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씩 균열이 되면서 바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부서지거나 이제 쪼개지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데요. 뒤쪽에 부동산 시장을 지칭을 했다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사진은 주요 건설업체의 현장 사진을 현재 실었는데요. 1분기 때 GDP가 7.4로 아주 애매한 수치로 현재 발표가 됐는데 1분기 신규 건설이 현재 25%나 그 지난해 대비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25% plunge in new building construction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난해보다는 건설사들의 자금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주택시장이 가장 큰 짐이 될 것이다. 소시에테 제너럴의 야오웨이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부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섀도우 뱅킹이나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베이징 집값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베이징 집값이 지난해 대비 기존 주택 매매와 신규 주택 매매 모두 현재 하락세가 되고 있고 existing home price 기존 주택은 3.8%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다소 좀 우려 섞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현지에서는 이런 내용들보다는 현재 일부 국면에 좀 그 건설 부분이 좀 취약한 소도시를 중심으로 건축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리커창 총리의 현재 리코노믹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원저우와 후주 이런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의 그 선택적인 건설 경기의 부양 기조가 전체 건설사들의 건설 기류, 그 다음에 건축 시장의 현재의 하락 추이를 만회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본다면 이코노미스트들이 현재 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7.4로 나왔지만 중국의 부동산 시장만을 본다고 한다면 상반기 중에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계속 증시와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조금씩 증시 우려가 좀 더 점차 완화될 것 같습니다. 4자 회담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일단 합의를 했네요. 네. 저희가 이제 엊그제도 이제 4자 회담은 제네바에서 열리게 되는데 네. 여기서 모종에 좀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뭐 무력 사용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일부 점거된 빌딩에서의 친러 그 현재 시위대들이 네. 조금 무력 사용을 버리고 여기서 이제 평화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치안이나 군인이 군대가 이런 부분을 좀 보증해 달라 이렇게 러시아가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4자 회담이 있었는데요. 관련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AP통신의 그 보도 화면을 경제 채널인 CNBC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밑에는 캐리 국무장관이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현재의 정정 불안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그 진도가 좀 나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르게이 라브노프 그 러시아 장관하고 그 다음에 현재 EU,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미국 이 4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력을 철수하고 평화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CNN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우호적인 기사보다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실제적인 그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이런 내용들은 현재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인 실천 내용의 디테일이 현재 좀 빠져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합의가 됐지만 원론적인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뉴욕 증시나 아시아 증시에는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카툰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국 주택시장과 관련된 그 카툰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카툰 화면을 보시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늘 말씀을 드렸던 그 같은 화면하고는 조금 다른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우스 프라이스 붐 이렇게 썼습니다. 주택 경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요. 여기 주택을 구입하러 오신 구매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매매의 물건입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그냥 그 문짝 하나만 현재 덩그러니 남아 있고요. 밑에 이렇게 그 건초 더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We will take it 이렇게 썼습니다. 이 그 구매자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 그 매물을 거둬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형편없는 가격에도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빗대어서 약간의 조롱성 카툰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대차장고가 역대 최고치 수준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주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차장고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네요. 네, 대차증고가 뭐 역대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러한 이유가 이제 롱숏 펀드하고 헤지 펀드 등이 다양하게 이제 설정이 되다 보니까 2010년 대비 뭐 금액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수량은 3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좀 띄고 있는데 어쨌든 지수 자체가 2000포인트를 좀 계속해서 아쉽게 내주면서 마감을 하고요. 네. 코스닥도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뒷맛이 좀 개운하지 못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의 그 대차 정보 증거는 조금 시장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우려감이 발생하게 되면 악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조금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나 포스코, 뭐 현대차 등 대형주 중심,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차 정보가 많이 몰려있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약간은 우려스럽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일시적인 매물 압력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 단기 매매를 좀 치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량 압박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시장 자체가 지금 뭐 해외 증시도 다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뭐 약간 위축되는 것 뿐이지 이게 뭐 하락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의외로 시장이 상승으로 반전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띈다라면은 오히려 대차 정보의 증가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지수 상승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뭐 LG전자라든지 뭐 삼성전자, 뭐 파라다이스,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 대차 정보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 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서비스 업종이 타 업종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네, 최근 들어서 방송 서비스 업종군들이 좀 한 3, 4일 정도 강세를 띄는 모습을 띄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홈쇼핑 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홈쇼핑주들이 올해 들어가지고 작년 말서부터 좀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해서 뭐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저기 CJ홈쇼핑 같은 종목군들 보신다라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좀 밀려있던 모습을 좀 띄고 있었는데, 일단은 어쨌든 이제 실적 자체가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또 가격적으로도 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인식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의 그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홈쇼핑주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불가할 수 있다. 참고로 GS 홈쇼핑만 좀 보신다라면은, 한 31만원을 연초에, 달성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나서 1차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다시 이전의 주가로 회귀한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거는 많이 반등 없이 빠진 거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오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일단은 25, 6만 원 정도를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안착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말씀하신 대로 사흘째 1992선에서 갇혀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수급도 도와주지 않고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장 전략 일단은 지수 자체가 2000포인트에 대한 저항권 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제한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외 증시가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조정이라 말하기 좀 힘들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못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상승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그 선물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일단은 외국인들 매세가 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 제가 월요일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 선물 매수 쪽이 강하게 붙어줘야지 유가증권 쪽에서도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가 없다라면은 시장 자체가 치고 나가기엔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모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경기 방어주들은 어쨌든 환율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오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들은 최근 들어서 1차적인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약간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은 이들 두 업종군들 모두 좀 관심 있게 보시되, 일단 지금까지는 경기 방어주들,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 앞으로는 경기 민감주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한번 챙겨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유로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기도 침체하는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짙게 들어와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플레이션 우려는 유로존에서 유럽연합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유로존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0.9% 전달보다 상승했습니다. 1%대를 6개월째 밑돌고 있는데요. 유로존의 디플레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죠. 문제는 이제 이 디플레의 원인이 되게 중요한데, 이 원인을 보면 결국 인플레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인플레가 안 난 이유는 결국 그 유로화 강세가 수입 물가를 낮추고 수입 물가가 낮아지니까 이 인플레이션도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ECB에서
이 디플레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인에 해당되는 유로화 강세를 약세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로화 약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유로존의 디플레는 멈추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인플레는 다시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ECB가 이제까지 인플레가 왜 인플레이션이 나지 않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원인을 이제 그 유로화로 얘기하고 있대요. 원래 근데 ECB는 이 통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 통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얘기는 결국 유로존의 디플레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인 부양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자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유로화를 약세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적인 구상을 시장에 내놓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유로 약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로존에 있는 돈이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서 이 환율을 올려야 되는 거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도 늘어나게 되고, 수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유로존도 환율 전쟁에 들어설 확률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로화 강세를 어느 정도 용인이 됐었지만 이제 더 이상 유로화 강세가 디플레를 벗어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유로존도 일본처럼 엔화 약세를 한 것처럼 통화 전쟁에 아마 가담할 확률이 높고, 그 통화 전쟁을 위해서는 결국 양적 완화 쪽으로 가든가 예금리 마이너스라든가 ABS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었어. 그 돈이 장기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면서 이 환율을 약세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나오지 않겠느냐. 결국 전 세계가 통화 전쟁에 이제 정말 큰 싸움이 시작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라기 총재는 유로화 강세에서 유로화 약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전략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겠군요. 두 번째 이슈가 이어집니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올해 1분기 수익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의 기술주와 바이오주의 급락세, 또 아베노믹스 부진 등 악재가 많았죠. 헤지펀드들이 운용을 참 그래도 잘하죠.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잘합니다. 근데 2008년도 때 하고 요번에 하고 실패를 했죠. 2008년 때는 금융위기가 오면서 리먼브라더스 파산이 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익률은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 이후로 이제 그 최악의 수익률이 지금 현재의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 아베노믹스가 위에서 일본이 추가적 경기 부양의 기대감, 그것이 결국 엔화를 약세로 끌고 갈 거다고 생각해서 엔화 약세 베팅했는데 거꾸로 강세가 돼버렸죠. 그거에 대한 손실이 커졌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았던, 그러니까 성장성을 부각시켜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뭐냐면 IT와 바이오주였죠. 이 IT와 바이오주가 성장성에 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매출이 그만큼 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주가를 깎아먹으면서 그 투자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헤지펀드들도 실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시장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가지도 않는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강세장으로 이끌었던 어떤 그 업종들에서 다른 종목으로 그 돈이 많이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 또 그 지금 또 많이 빠졌던 IT라든가 바이오주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엔화가 약세 때 강세로 간다라는 것은 일본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헤지펀드를 통해서 반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일본의 어떤 그 소비세 인상이 시장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어떤 돈의 흐름, 돈이 가장 민감하거든요. 돈이 시장을 잘합니다. 헤지펀드들이 그런 데 투자해서 실수했다는 것, 실패했다는 것은 결국 일본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죠. 이걸 우리가 또 반대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엔화가 결국은 강세로 갈 것이고, 우리나라 약세로 인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이 어려웠던 부분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 또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헤지펀드에서의 어떤 수익률로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 대한 시장의 영향은 계속해서 다음 이슈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본 아베노믹스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37.5, 지난 2011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 일본 정부가 일본 경기 판단을 1년 5개월 만에 낮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아베노믹스가 정말 실패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어저께 그 소비자 신뢰지수를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소비자 신뢰지수가 37점 후반대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재미난 거는 그 아베가 집권할 때가 39.5인가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베노믹스를 막 진행하면서 45를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완전히 살아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금 거꾸로 그 아베 신조가 처음에 집권할 때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소비세 인상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수입 물가의 상승, 이것이 아베 신조의 어떤 그 아베노믹스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 그렇다면 결국 일본이 새로운 경기 부양을 한다? 그것이 결국 그 일본을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본다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헤지펀드에서도 손실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는 어쩌면 헤지펀드들은 역발상으로 엔화를 강세 베팅을 할 수도 있죠. 엔화 강세 베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결국 일본의 어떤 지금의 어려움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수입 물가가 안 좋아도 수출을 많이 해서 그걸로 메꾸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헤지펀드가 그 수익률을 더 취하기 위해서 엔화 약세를 반대로 쇼커버링을 해서 엔화 강세로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본 정부가 지금 생각했던 문제들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소비세를 인상했던 부분들이 독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 일본이 조만간 양당 간에 일본 경제가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을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되고 있다. 결국 아베노믹스의 약발은 거의 다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일본 내에서 보시면 아베 신조와 구로다의 생각이 다릅니다. 아베는 더 이럴 때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구로다는 오히려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경기 그걸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구로다가 무슨 지표를 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일본에 대해서 모든 지표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 흐름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은 결국 좋은 쪽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중국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1분기 경제 성장률 7.4%를 놓고 시진핑 총리가 리커창 총리가 합리적인 구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중국의 올해 그 GDP 성장의 목표치가 네. 7.5였기 때문에 7.5의 좌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7.5의 아래 위, 그러니까 한 뭐 7.4, 7.6은 합리적인 수준이다. 합리적인 수준에 있을 경우에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지표는 지표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투자가는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인 게 맞는데 시장의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6%도 안 된다. 왜 6%가 안 되냐. 지금 나왔던 모든 뭐 철도 운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도대체 그들은 뭘 가지고 7%를 만들었냐, 7.4를 만들었냐.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저께 이 지방은행에 대한 그 지준율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 인민은행 발언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7.4%에서 1월달, 2월달은 항상 힘들었고 춘절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했다면 다음 분기에 줘야했는데 굳이 그거 지준율 인하를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의심의 논처리가 너무 큰 거죠. 지금 중앙정부가 정말 안 좋은데 일단은 막아놓고 조금 시장을 풀어주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왕 미니 경기 부양처럼 만약에 미세적으로 한다면은 그냥 지준율 인하를 전 은행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은행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서서히 올라올 거라는 거죠. 이런 거를 본다면은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은 없지만 립서비스 상으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부양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작년부터 했던 경기 부양들을 하나하나 모아보세요. 그걸 다 모아보면 그게 대규모 경기 부양입니다. 근데 그걸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진핑 리커창이 처음에 집권하면서 제시했던 그 어떤 뭐 아젠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개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선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스스로가 자기 정책 실패로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아마 미세 조정만 하는 식으로 말만 미세 조정이 실제로는 부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안타까운 것은 미세 조정이라는 표현의 주가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부양책이라는 말 한마디에 주가는 뜹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실수라는 거죠. 어차피 미세 조정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냥 대놓고 부양이라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풀어가지고 하나로 뭉쳐놓으니 태산 같은 상황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꼭 대규모 부양책이라는 용어를 안 써가면서 할 이유는 뭐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중국 시장에 못 올라가는 모습이고 중국이 자꾸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이 또 투자가들이 중국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중국의 미세 조정되는 부양책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국내 증시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수급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천국의 회장이죠, 우리나라. 어저께 미국 빠졌으니까 오늘 우리나라 오르지 않을까요? 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환율과 주식과의 관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것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우리나라 2231일 때가 2011년 4월 1일이었습니다. 요 시점 때. 그럼 여기까지가 8월이었죠. 2011년 8월. 환율로 한번 가볼까요? 환율로 봐서 2011년 8월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때 환율이 얼마냐면 1069원에서 1050원 사이네요. 지금 환율은 얼마입니까? 1038원. 그러면 환율 대비 주가는 지금 언밸런스죠? 주가로는 지금 2200이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환율의 키로표를 맞추든 주가의 키로표를 맞추든 틀림없이 한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틀림없이 간다. 그럼 지금은 왜 안 갈까? 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볼 때는 이 박스권 상단 요 시점에서 주식으로 보시면 2012년 3월부터 요 박스권에 있는 물량을 최대한 다 끄집어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한 16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3조 벌써 나왔다고 하죠. 3조 남았는데 올해 벌써 외국인 들어온 거로 봤을 때는 거의 다 나왔다라고 판단한다면 이 매물 공백이 없는 거 아니냐. 매물 공백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주가가 한번 뛰기 시작하면 무섭게 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율과 주가의 연계성으로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주가는 2230일 지난번 최고점을 벌써 넘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2100 이상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상승을 위해서 움츠리고 있다고 생각해봐도 되겠네요.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18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